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은 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념, 머리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관념이라고 하면은 머리에 박혀 있는 어떤 개념이란 뜻입니다. 선입관이라는 뜻도 되죠. 이런 관념이 이 사실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과 충돌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관념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관념을 가진 사람이 힘이 세면은 사실을 그 관념에 맞춰서 바꾸려고 합니다. 어쨌든 관념과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이론과 실천이 다르듯이 이 관념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관념은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계급투쟁론과 같은 이런 혁명이론입니다. 이런 혁명이론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세상을 설계할 수가 있다. 세상을 개조할 수가 있다. 인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 개조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물건을 개조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개조가 이게 혁명 이론이 되면은 무자비한 숙청과 기아와 시행착오가 불가피합니다.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모택동이가 대약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목표는 세계 최고의 철강 생산량을 우리가 만들자. 그러니까 집집마다 옛날식의 풀무질을 하면서 쇠를 생산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대약진 운동하다가 대기근이 와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이란 인간 개조 운동도 해보았습니다. 당 간부들을 더 지방으로 보내고 홍위병이라고 그래가지고 10대 후반 학생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공산주의의 타성, 관료주의를 계획한다고 10년 동안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사람이 등소평이고, 등소평이가 실용 노선으로 오늘날 중국의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 한 번도 그런 노선 변경이 일어나지 않아서 저 모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념이 현실하고 부딪혀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사실상 비판적이었고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은 정권을 잡으니까 북한 핵 문제라는 현실에 부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이 반대해도 사드 배치를 문재인 정부가 했습니다. 이것은 관념이 바뀐 경우죠. 관념이 현실과 부딪혀서 가지고 있던 관념, 가치관이 바꾼 경우입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에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코이카라고 하는데요. 이 코이카 관계기관이 지난 6월입니다.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하기를 앞으로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업은 없애든지 축소한다. 새마을 운동이란 말을 문재인 정권 담당자들이 싫어한다 하는 것을 미리 알아내가지고 선수를 친 것이죠. 2018년부터는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국제협력단은 ODA,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어가지고 코이카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구가 새마을 사업, 한국에서 성공한 새마을 사업을
전파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아주 호응이 좋았어요. 근데 새 정권이 들었으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새마을운동 이런 이름 없애겠고 그 사업을 축소 또는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박수를 받았는지 뭐 질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런데 아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이 국제협력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았더니 오히려 내년에 이 새마을 ODA 사업, 새마을 이름이 붙은 해외 원조 사업 16개가 예산이 오히려 더 늘었답니다. 251억 8,700만 원이 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산은 또 원안대로 외교통일위원회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왜냐? 집권당이 통과를 시켜주었어요. 반대를 하지 않고. 예컨대 박근혜 정부가 예산 편성을 했을 때 르완다 농촌 공동체 개발 사업은 12억 원이었는데 올해 그렇죠. 내년도 문재인 정권이 편성한 이 새마을 관련 사업이 42억 원으로 늘었답니다. 르완다의 경우에. 필리핀 파나이섬 고지대 새마을 농촌 종합개발 사업도 작년에는 15억 원이 책정됐는데 올해 예산 편성안에는 21억 원으로 늘었다. 에티오피아 암하라주 새마을 운동 사업은 5천만 원에서 15억 3천만 원으로 30배나 늘었답니다.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마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조선일보가 분석해 보니까 그것은 해외의 긍정적 평가 때문이다. 해외의 긍정적 평가. 특히 지난 13일 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 미얀마의 국가 고문입니다. 등등 몇 분의 정상급 대통령이나 수상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개발도상국의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청와대 참모들에게 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전 정부 추진 내용이라도 성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의 새마을운동의 성과라는 그 현실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관념을 바꿔놓은 거죠. 좋은 방향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이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한 것 같습니다. 설득한 것. 그럼 왜 개발도상국에서 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하느냐 하면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식으로 농촌 부흥운동을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새마을운동 안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통용이 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공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성공 원리의 제일 중요한 것이 자조정신입니다. 자조. 스스로 돕는 사람을 하늘이 도운다. 스스로 도와야 한다. 스스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 그게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 혁명을 시작을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것이 자조정신입니다. 자조정신이 있어야 자립경제를 만든다. 자립경제가 있어야 자주국방력이 있다. 자주국방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자주통일할 수 있다. 즉 자주, 자립, 자주, 자유, 자주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 이런 4개의 자자 전략을 추진하는 데 출발점이 자조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느냐.
새마을 운동에서 정부가 무조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이 시멘트, 철근을 전국 마을에 나눠준 다음에 시멘트와 철근을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신장로를 열고 다리를 놓고 새마을회관 짓고 하는 마을에만 그 다음에 도와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시멘트를 쌓아가지고 비가 와서 다 누더기가 되도록 만든 데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즉 우수마을 우선지원 정책, 우수마을 우선지원 정책. 잘하는 마을을 도와준다. 가난한 마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세계 개발도상국의 가장 큰 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후진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하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도와줬어요. 가난하면서 노력하면 도와주었습니다. 경쟁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수만 개의 자연불학 사이에서 서로 잘하기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왜냐? 잘해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요. 자, 이렇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을에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지도자. 누가 지도자를 만드느냐? 주민들이 선출해야 그 지도자가 정당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선출한 다음에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협력체제를 갖췄어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 분열적인데 자기 일도 아니고 마을 일을 하기 위해서 협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을 사람 찾아다니면서 호소도 하고 압박도 하고 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전국에 지도자가 생겼습니다. 한국 사회에 지도자가 생긴다는 것은 이 크나큰 국가적 자산입니다. 자산 중에 제일 소중한 자산은 인간이란 자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재라고 합니다. 인재. 돈, 기름, 석탄 같은 그것보다도 인간이라는 자산, 사람을 키우는 것, 특히 지도자를 키우는 것. 새마을운동은 농촌에 지도자를 키웠습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성 지도자가 뽑혔어요. 한국 역사상, 우리 민족 역사상 여자가 역사 창조의 맨 앞장에 선 유일한 경우입니다. 유일한 경우입니다. 지금도 이 새마을 운동 관련 단체의 회원들 중에 한 70% 정도가 여자라고 그래요. 여성입니다. 여성 해방은 바로 여기서 꽃을 피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힘을 합치니까 새마을 운동이 밑으로부터의 혁명이었습니다. 밑으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진정한 희생이 이때 이루어졌는데, 이 새마을 사업을 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공장을 지을 때도, 또는 마을 회관을 지을 때도, 길을 낼 때도 그 땅을 마을 주민들이 내어놓았어요. 판 게 아닙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 땅 1700평이 그 토지 소유자가 새마을 사업을 위해서 공짜로 내놓은 것이었어요. 마을 땅 1700평입니다. 그럼 마을 땅 1700평을 정부가 예산을 주어가지고 샀다고 하면 도대체 이 새마을 운동이 가능했겠습니까?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 새마을 운동의 성공은 정부의 도움보다는, 예산의 도움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돈을 받지 않고 땅을 내고, 또 이 통계를 보면은 무보수, 새마을 운동에는 돈을 받지 않으니까 무보수 노동일 수가 매년
평균 1인당 8일이었습니다. 1인당 8일간은 돈을 받지 않고 새마을 운동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게 모여가지고 농촌을 바꾼 거죠. 농촌을 바꾼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길이 들어오고 드디어 볏짚으로 만들던 초가 지붕이 없어졌습니다. 1970년만 해도 전국 250만 농가의 약 80%가 초가집이었습니다. 초가집이 바깥에서 보면은 좀 소담하고 낭만적인 것 같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고생이 많죠. 비가 세고 구렁이가 지붕에 있다가 방으로 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바꿨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초가 지붕을 대체를 했습니다. 이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만 하면은 뽑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여기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 새마을 운동의 성공은 아마 세계에서 새마을 운동을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일 것입니다. 지도자, 약 3만 5천 명의 새마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것도 아마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하면 한국 사람들은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고명한 학자들 또는 뭐 교수, 스님, 신부, 목사, 이른바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고담 줄론 듣고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하면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강사진을 적어 오라고 해서 명단이 딱 올라오면 그 중에서 교수 종교인 명단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새마을 성공 사례 발표,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라. 그리고 토론하도록 하라. 이게 새마을 교육이 성공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례 발표. 같은 지도자, 새마을 지도자가 고민하면서 그 마을을 개혁해가는 과정을 사례로서 발표하니까 그 자체가 감동적인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도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례 발표라는 게 정말 교육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미국식의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케이스 스터디. 사례를 연구하는 겁니다. 무슨 이론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농촌 개혁에 이론이 적용될지 안 될지는 실천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 교육을 통해서 관념론, 공허한 관념론을 젖히고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 이 새마을 운동에는 가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들과 너무 부자는 별로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너무 나이 많은 층과 나이 어린 사람들도 참여도가 적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참여했느냐? 그 마을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중년층이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중년층이. 역시 이 마을은 내가 계속 살 마을이라고 생각하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은 배고픈 사람한테 물고기를 던져주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선입니다. 자선이에요.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활이었어요.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 말하자면은 물고기를 던져주는 식이 아니라 낚시법을 가르쳐 주는 식이었습니다. 이게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감탄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파퓰리즘적으로 하면은 물고기를 던져주는 식으로 해야 이 표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포퓰리즘을 지극히 싫어한 사람, 실사구시 정신의 화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세계가 고맙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인데, 건국 50주년을 맞아서 1998년에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조사를 해봤더니 50년 동안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가 뭐냐 하니까 1등이 새마을운동으로 뽑혔습니다. 46%. 그리고 37%는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 현대사의 위대한 성취를 정권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정권으로부터 지시도 받기 전에 고위카 실무자가 스스로 새마을 없애겠다, 새마을 이름 없애겠다, 새마을 관련 사업 축소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홍보를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걸 알아서 낀다 그러죠. 알아서 낀다. 이건 노예근성입니다. 노예근성. 그나마 어떤 인연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나가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됨으로써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 이름을 해외에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하게 사는 굶고 있는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개발한 방식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난다. 얼마나 감동적 이야기입니까?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준 것이 다행입니다. 관념이 현실과 부딪혀서 충돌할 때는 관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실이 바뀌면 큰일 납니다. 현실을 관념에 구겨 넣으려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희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마을 죽을 뻔했던 새마을 운동을 다시 살려낸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